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손주들만 보고 사는 70대 여자입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기쁜 일도 많지만 동시에 자식 걱정에 눈물 짓는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가지 많은 나무가 그림자도 크다라고 했다죠. 저도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기르다 보니 자식 덕분에 웃는 날도 많고 또 그만큼 사무치게 가슴 아픈 날을 보내기도 하네요. 무엇보다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아들을 생각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기구한 팔자면 자식을 먼저 앞세우게 된 건지 한 많고 후회 많은 제 사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전 평생 배운 것 없이 그저 시골 촌부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지라 저 역시 보고 배운 대로 그저 밭이나 일구며 큰 욕심 없이 지냈죠. 같은 동네에서 자란 남편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과 전 얇은 가락지 하나 겨우 나눠 끼고 결혼식도 없이 살림을 차렸어요. 그땐 남들과 비교할 줄도 모르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에겐 꿈이 하나 있었죠. 우리야 이렇게 흙 파먹고 살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식들은 공부 열심히 시켜서 꼭 도시로 보내자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보, 난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라도 자식들 공부하겠다는 건 다 시키고 싶어.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 보니 배고른 서러움보다 남들보다 못 배운 서러움이 더 크더라고. 나도 같은 마음이야. 그래도 난 우리 애들이 지식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머리에 아무리 든 게 많아도 사람 됨됨이를 못하고 살면 되겠어? 난 우리 아이들을 틀림없이 착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키울 거야. 이렇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기다리던 저희 부부에겐 두 아들이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저희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제 첫째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학교에서도 똘똘하기로 유명했고 둘째 아들은 심성이 고와서 늘 친구들과 주변 사람을 챙기는 녀석이었어요. 우리 첫째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던지 어릴 때부터 제가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용돈벌이를 하더라고요. 엄마, 마당에 있는 자루 뭐예요? 왜 고구마를 저렇게 쌓아두셨어요? 아, 그거 이번에 수확한 고구마인데 올해 가뭄이 심해서 고구마에 심이 박혔더구나. 어디다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지. 하나 삶아 먹어보니 맛은 좋던데 아깝게 됐어. 그때 당시 수확은 다 했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팔지도 못하는 고구마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큰아들은 고구마를 보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며 그 고구마를 전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전부? 저거 시장에 팔아봐야 아무도 안 사갈 거야.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 냅둬. 나중에 가축 사료로나 주게. 에이, 엄마, 아깝게 저걸 전부 사료로 줘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전부 팔아올게요. 전 큰애가 저걸로 뭘 하려나 싶어 일단은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뒀습니다. 아직 학생이었던 큰애는 한참을 낑낑거리며 수레에 고구마를 몽땅 실었어요. 그러다가 혼자는 힘에 부칠 것 같았는지 방에 있던 둘째를 불렀습니다. 둘째는 형 말이라면 꼼짝도 못했거든요. 효재야, 너 지금 할 일 없지? 내가 이따 용돈 줄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무슨 일인데 저 술에 나르면 되는 거야? 착한 둘째 녀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자기 몸만한 수레를 열심히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큰아들은 잠시 후에 마을 공터에서 주워온 드럼통 하나를 굴리며 나타났습니다. 큰 수레에 고구마를 잔뜩 싣고 드럼통까지 굴리며 가는 아들들을 보니 소꿉장난하러 가는 아이들 같기도 하고 저 녀석들이 언제 커서 용돈을 벌겠다고 나서는지 참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저녁밥을 먹을 즈음이 됐을까요?
그때까지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아 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을 입구까지 나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 멀리서 얼굴에 검은 때를 잔뜩 묻힌 아들들이 나타났어요. 제이가, 효재야, 왜 이제야 오니? 아유, 너희들 얼굴에 이 검댕이는 또 뭐고? 어디 가서 뭘 한 거야? 엄마, 형이 고구마 다 팔았어. 그 많던 고구마를 몽땅 팔았다니까? 돈도 이만큼이나 벌었어요. 둘째 아들은 추웠는지 콧물까지 흘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자랑했습니다. 애들 말을 들어보니 시장에 나가서 고구마를 구워 팔았다네요. 어떻게 그걸 다 구워서 팔 생각을 했을까요? 어차피 장작에 구우면 겉이 타서 먹는 거 보이지도 않을 테고 하나 먹어보니 맛은 좋더라고요. 몽땅 구워서 효지한테 시장 입구에 서서 하나씩 먹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고구마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나이에도 사업 수완이 대단한 첫째 아들은 어리고 말 잘 듣는 동생을 시켜서 서서 고구마나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일종의 호객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휴, 지금 너희 얼굴이 시골 똥강아지랑 다를 게 뭐가 있니? 검은 쟤는 온 얼굴에 다치라고. 아휴,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이나 먹자. 밥이요? 엄마, 저 오늘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요. 둘째는 형이 시키는 대로 고구마를 다 먹었는지 배가 빵빵해선 입에서 고구마 단내가 술술 풍겼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3살 터울이었는데 둘이 유독 우애가 좋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놀길 좋아하더라고요. 너희 커서도 지금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만 봐도 부모한테 할 효도는 다 하는 거야. 나 형이랑 계속 잘 지낼 거야. 오늘 형이 고구마도 구워주고 나 5천 원이나 줬어요. 그날 큰애가 번 돈이 몇만 원은 됐을 텐데 둘째 아인 고작 5천 원 받은 거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큰애를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둘이 번 돈은 둘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타일러서 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니 이런 사소한 기억들 하나하나가 저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땐 어쨌거나 큰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번 돈이니 둘째에겐 과자값이나 조금 주고 본인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장사로 용돈 버는데 재미를 붙인 큰아들은 틈나는 대로 이것저것 갖다 팔며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 돈을 모아서 자기 사고 싶은 운동화도 사고 옷도 사고 가끔 동생에게 용돈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빨간 내복 2벌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학교에서 들었는데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려야 한대요.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삼촌네 안 팔리는 사과들 몽땅 팔아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래서 월급은 아니지만 돈을 벌었으니까 빨간 내복 사왔어요. 아휴, 제이가 그건 이 다음에 커서 월급 받았을 때 일이지. 우리 아들이 마음이 급해서 벌써 내복을 사왔구나? 그래도 고마워. 우리 아들 덕분에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네. 아들, 이 애빈 네가 공부보다 돈 버는데 더 재미가 들린 것 같아 걱정이구나. 너 아직 고등학생인데 책 보기는 멀리하고 맨날 시장에 나가 사는 게 말이 되니? 용돈이 부족하면 애비가 줄 테니까 이제 너 장산 그만하는 게 좋겠다. 남편은 벌써 돈에 눈을 뜬 큰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 버는데 재미가 들린 큰아들은 저희 몰래 시장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장사를 시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크게 화를 내며 큰애를 말렸어요. 대학에 가서도 너 좋아하는 장사 실컷 할 수 있다. 남들은 못 가서 한달인 대학교를 왜 안 가겠다는 거야? 대학에 가야 사업을 해도 더 큰 사업을 할 거 아니냐? 아버지, 전 대학에 가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에 먼저 사회에 나가면 남들보다 빠르게 배울 수 있잖아요.
전 공부보다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는 계속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엔 수능도 보지 않고 수능 날 시험장 앞에서 호박이었을 팔더라고요. 아이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결국 남편도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 결국 22살에 시장 어귀에 작은 커피집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엔 아들이 커피를 팔겠다고 하니 약간은 실망했습니다. 이런 시골의 커피집이 장사가 되겠니? 그러지 말고 아예 식당을 해보면 어때? 엄마, 시골에서 누가 돈 주고 밥 사 먹어요. 다들 집에 가서 먹죠. 제가 차리려는 건 카페예요, 카페.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여기 은근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다들 멀리 차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대박 날 거니까요. 전 저러다가 큰애가 이때까지 모은 돈을 다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하는 걸 보니 그 아이디어가 정말 놀랄만 하더라고요. 큰애는 우선 농사 짓는 집마다 돌아다니며 상품성 없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먹는 데 문제가 없지만 팔기에는 부족한 수확물들이 많잖아요. 큰애가 그런 걸 몽땅 사간다고 하니 다들 좋다고 하고 팔더라고요. 큰애는 그걸로 빵이니 케이크니 하는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먹는 줄 아시겠지만 사실 달달한 간식은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죠. 겨울이면 구운 감자, 군고구마를 팔고 여름이면 먹는 과일로 과일 주스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엄마, 형 이번에 매출이 얼마인지 들었어요? 형은 진짜 천재인가 봐요. 저 이번 방학 때 내려와서 알바하면 읍내 카페보다 시급 1.5배나 더 준대요. 착실하게 공부해서 인근 도시로 대학에 간 둘째는 방학 때마다 본가로 내려와 형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첫째는 말 잘 듣고 믿음직스런 둘째가 일을 도와주니 좋고, 둘째는 그렇게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 시급을 두둑이 쳐주니 더 좋았겠죠. 마을에도 장성한 두 아들이 사이좋게 가게 일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큰애가 대학 안 가고 장사하는 걸 못마땅해 하던 남편도 슬슬 큰애의 사업 수완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큰애는 마을 어귀에 있던 작은 카페를 정리하고 읍내에 큰 2층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할 아가씨라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큰며느린 도시에서 온 아가씨였는데 약간 새침해 보이긴 해도 똑똑하고 세련된 아가씨였습니다. 난 너희에게 바라는 거 하나 없다.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양가 부모님 공경할 줄 알고 너희 자식들 낳아 잘 기르면 그걸로 100점이야. 알겠지? 옆에서 형수 보겠다고 시골까지 내려온 둘째가 그거 바라는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고 까불어서 등짝을 한 대 얻어맞긴 했지만 정말로 제가 바라는 건 딱 저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지만 제 아들들이라면 정말 제 바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첫째를 결혼시키고 한 2년쯤 흘렀을까요? 큰애 내외가 아이를 가졌다면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기쁜 소식을 얼굴 보고 알려드리고 싶다면서요. 전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장해. 고생했다 새아가. 내심 너희가 언제 아이를 가지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담 가질까 봐 말 못했거든.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정말 고맙다. 엄마, 오는 길에 효지한테 전화해서 조카 생겼다고 전했어요. 엄마도 알죠? 그 녀석이 조카 언제 생기냐고 얼마나 재촉했는데요. 부모님도 안 하는 아이 재촉을 그 녀석이 더 난리였다니까요. 효재가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니.
더군다나 그렇게 믿고 따르는 형의 아이니 아마 나보다 더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효재가 뭐래? 축하한다지? 엄마, 놀라지 마요. 지금 당장 차표 끊어서 집에 내려오겠대요. 걔는 직장인이 할 일도 없나 봐요. 첫째의 말처럼 둘째는 다 늦은 저녁에 막차를 타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집까지 뛰어왔는지 땀까지 흘리면서 지 형수를 찾더라고요. 형수! 형수 어딨어요? 나도 우리 조카 좀 볼래요. 아유, 이거사. 뱃속에 있는 애 형수 얼굴 본다고 볼 수 있겠어? 일단 숨부터 돌려라. 누가 쫓아와? 그리고 너 내일 회사는 어쩌려고 내려왔어? 걱정 마세요. 연차 냈으니까. 아, 집에 경사가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 알았죠. 아이 소식도 소식이지만 사실 본인이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형수만 쫓아다니는 둘째를 불러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물었죠. 너 뭐 사고 친 거야? 아니면 무슨 일 있어?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전화로 말하면 될걸?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 엄만? 내가 뭐 사고 칠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 뭐냐면 저도 드디어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짠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하필 집에 큰 경사가 있길래 나도 얹어가려고 그랬죠. 저도 장가 가서 형처럼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 낳으렵니다. 그때 둘째는 도시에서 작은 기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말을 들어보니 회사 동료에게서 소개받은 아가씨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린 둘째 아들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었는데 단골이었던 회사 동료가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다리를 놔주었대요. 남이 진짜 착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예요. 엄마 아빠도 보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곧 집에 데려올게요. 형이랑 형수도 우리 남이 예쁘게 봐주세요. 별 걱정을 다 한다. 네 형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재수씨라고 데려오면 얼마나 잘해주겠어. 아유, 우리 집안에 경사가 이렇게 많다, 많어. 오늘 아예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야겠다. 돼지가 문제야? 소라도 잡지. 우리 집안에 훌륭한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모양이다. 시커먼 아들들만 보다가 꽃 같은 며느리들이 있을 걸 생각하니 집안이 다 환해지는 것 같네. 둘째 아들 말대로 둘째 며느린 정말 밝고 귀여운 아가씨였어요.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어쩜 본인들과 똑 닮은 와이프를 만났는지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린 새침하지만 시원시원하고 똑똑한 스타일이었고 둘째 며느린 귀염성 있고 살가운 편이었어요. 그렇게 둘째도 결혼하고 명절에 아들들 내외가 집에 모이니 작은 시골의 행복으로 꽉 차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첫째, 둘째 며느리도 형님 동서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지붕 공사하면서 보일러랑 주방도 아예 싹 공사하시면 어떠세요? 이왕 뜯는 거 한꺼번에 공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그러면 좋겠지만 너희가 돈을 너무 쓰는 거 아니냐? 지붕 공사에도 돈이 많이 든다는데 그때까지도 장사라며 돈을 잘 벌던 첫째 내외는 낡은 시골집을 고쳐주겠다고 큰돈을 썼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저희가 주방에 인덕션이랑 냉장고 교체해 드릴게요. 저번에도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두시고 깜빡하셨다고 했죠? 인덕션은 시간 지나면 알아서 꺼져서 그게 훨씬 안전하대요. 아유, 너희에게 부담 줄 생각 없었는데 말만으로도 다 받은 것 같구나. 고맙다, 우리 며느리들, 그리고 우리 아들들. 아들들 내외는 정말 빈말이 아니었는지 집 외부 공사와 주방 기기를 싹 바꿔주었고 공사가 끝나자 그 낡았던 시골집이 새 집이 된 것까지 번쩍번쩍 하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며느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내려와 저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공사하고 집 청소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마사지 잘하는 집을 알아뒀는데 다 같이 한번 가요. 동서도 시간 맞춰서 같이 다녀오자. 어때? 정말요? 형님, 저 너무 좋아요. 전 맨날 형님께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어머님, 형님,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제가 오늘 마사지 샵보다 더 시원한 마사지 해드릴게요. 둘째 며느린 저와 첫째 며느리를 눕혀놓고 마사지를 직접 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손이 작은 둘째 며느리 손길이 간지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셋이 한참을 웃었네요. 이때만 해도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게 행복했고 어떤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해도 이 행복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가족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좋았던 시절을 너무 누리기만 했던 걸까요? 몇 년이 지나 아들들 모두 손주들도 낳고 하던 일도 잘 풀려가서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좋았던 시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계속 카페 일을 하던 첫째는 카페를 정리하고 웨딩 사업을 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웨딩 업체가 호황이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첫째의 사업 능력을 믿고 있었기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업 초기엔 사업이 잘 되기도 했고요. 엄마, 서울에선 웨딩 박람회라고 웨딩 업체끼리 같이 모여서 홍보도 하고 정보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엔 그런 게 없잖아요. 어쩌면 서울보다 지역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래서 지역의 관련 업체들이랑 협업을 해보려고요. 아유, 말만 들어도 난 머리에 쥐가 날 것 같다. 똑똑한 우리 큰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왕 마음 먹은 거 열심히 해봐라. 넌 한 번 하겠다 하며 끝을 보잖니. 하지만 첫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으려던 무렵 나라에 큰 어둠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마스크 시국이 찾아온 거죠. 그때 온 나라가 얼마나 들썩였습니까?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 죄다 문을 닫고 큰 대기업들도 휘청휘청했죠. 그네도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서 이겨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무렵 둘째 아들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둘째 며느리와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며느리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요. 둘째 아들이 부침성이 좋아서 손님들에게 평판도 좋고 애들 기르면서 식당하기 힘들 텐데 부부가 힘을 합쳐 잘 운영해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마스크 시국의 둘째 내외도 갈수록 가게 문을 닫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그 무렵엔 가족끼리 모여도 매일 뉴스만 보며 다들 한숨만 푹푹 쉬었죠. 니들 하는 사업은 버틸 만한 거야?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너희들 속은 오죽하겠냐만 그래도 건강 잘 챙겨야 한다. 둘째는 얼굴이 유독 안 좋아 보이는구나. 남편 말처럼 둘째 녀석은 유독 표정이 안 좋았어요. 평소에 웃기도 잘 웃고 말도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무렵엔 웃지도 않고 매번 하던 전화 통화도 뜸해졌더라고요. 그때 전 그저 식당 장사가 안 돼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 마음을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둘째 아들의 마음을 살폈더라면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직도 이렇게 덧없는 후회를 해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걱정만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큰애에게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외국으로 나가려고요. 애들하고 집사람은 먼저 갔고 저는 사업 정리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뭐? 외국에 나간다고? 갑자기 어딜 가? 너 사업하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어딨어. 엄마 아빠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가겠다고? 죄송해요.
사업도 그렇고 애들 학원 문제도 있어서요. 애들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어릴 때 외국에 나가는 게 좋잖아요. 아무튼 죄송해요. 아버지한테도 말씀 전해주세요. 저도 며칠 뒤에 나갈 것 같아서요. 미국에서 자리 잡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큰애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전 수시로 큰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얼마 뒤엔 번호를 없앴는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입니다 하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나중엔 아예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나 괘씸하기도 하고요. 남편도 큰애한테 연락 오면 아주 단단히 혼을 낼 거라고 난리였어요. 첫애가 이렇게 속을 썩이니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형이 너무 괘씸하다. 어디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가는데 전화 한 통으로 소식을 전하는 게 말이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큰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평소라면 둘째 아들은 저만큼이나 형 걱정을 했을 텐데 그땐 제 말에 대답은 없고 땅이 꺼지라 한숨만 쉬더라고요. 엄마,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마스크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손님이 와봐야 단체 손님은 받지도 못해서 가게 문을 여는 게 더 적자예요. 아휴, 그러냐? 내가 너무 내 속만 털어놨구나. 너도 많이 힘들 텐데 혹시 뭐 엄마가 도와줄 일은 없고? 아니에요, 엄마. 그냥 너무 힘들어서 투정 좀 부려봤어요. 곧 좋아지겠죠, 뭐. 둘째 아들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영 기운 없이 대답하더니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해봐도 이야기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요즘 그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아무래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월세 감당하기에도 너무 힘들어서요. 세상에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게야? 내가 갑자기 떠난 큰애 걱정만 하고 있느라 너희들한테 통 신경을 못 썼구나. 미안하다. 월세 감당하기 어려우면 내가 모은 돈이 조금 있는데 얼마 되진 않아도 월세 조금 보태보는 건 어떨까?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버텨도 얼마 못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돈 어머님 아버님이 힘들게 농사지어서 모으신 노후자금이잖아요. 저흰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도 둘째 아들처럼 괜찮다, 괜찮다 했지만 목소리에 고민이 너무나 묻어나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틈나는 대로 둘째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고민이 뭔지 혹시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 모두 이제는 괜찮다는 소리도 안 하고 힘들다, 어렵다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쯤 되자 애들이 정말 많이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남편과 상의해서 애들한테 돈을 조금 보태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둘째 내외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를 걸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 뒤늦게라도 전화를 받으면 그제야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효재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아, 뭐 하느라 이제야 전화를 받아? 죄송해요, 엄마. 조금 바빴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긴. 난 너희들 일 아니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너도 엄마 놀라게 하지 말고 잘 지내야 돼. 알았지?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고.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둘째는 자꾸 죄송하다는 소리만 할 뿐이었어요. 전 마음이 영 안 놓여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밝자마자 다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10통이 넘게 전화를 걸어도 우리 효재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려도 전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다 당장 아들 집으로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무슨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일까요? 여보, 아무래도 나 효재네 집에 다녀와야겠어. 영 느낌이 이상해. 나 얼른 다녀올 테니까 당신도 효재한테 전화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있어요. 그때 둘째 아들 집은 집에서 기차로 3시간쯤 걸리는 곳이었는데 그때 기차에서 보낸 3시간이 꼭 30년을 보낸 것처럼 길고 초조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도 생전 안 타던 택시까지 잡아 타고 곧장 둘째 아들 내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은 이사할 때나 한번 가봤지 생전 못 와봤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평소에 자주 와볼 걸 싶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를 한참이나 헤맨 끝에 간신히 아들 집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집 안에선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전 급기야 문이 부서지라 두드렸습니다. 효재야, 어머마, 집 안에 있니? 있으면 이 문 좀 열어봐. 엄마 왔어. 어? 아이, 엄마 왔다니까. 하지만 역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전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모에겐 자식의 위험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분명 제 몸의 모든 감각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알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힌 전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119죠?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제발 빨리요. 집안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려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제발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전화를 끊고 난 후에야 전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19는 10분도 안 돼 아파트로 출동했지만 그때 전 손에 피멍이 들도록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119 대원분들은 절 보고 혹시 모르니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부정했어요. 혹시 모르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들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걸까 봐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절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대원들이 절 말리는 사이 아들 집 문이 열렸고 전 그대로 언뜻 보이는 집 내부를 보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와중에도 설마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효재야, 효재야, 안 된다, 안 돼. 안 돼, 효재야. 엄마 왔잖아. 엄마가 왔는데, 효재야. 그리고 남이야. 넌 왜 그러고 있어? 어서 일어나봐. 구급대원들은 그런절 양쪽에서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품에 안고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아들의 냄새를 맡고 아직도 아이 같은 아들의 머릿결을 쓰다듬고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것에 실려가는 그 와중에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절 대신 데려가요. 제발요. 이 늙은 몸은 더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살려주시고 이 몸을 10번이라도 더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모든 벌은 이 애미가 대신 받을 테니 제발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과 며느린 끝끝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그렇게 한순간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고 말았어요. 내 속으로 내 품에서 기른 내 아들.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리고 항상 엄마 생각부터 하던 다정했던 우리 둘째. 가난한 집에 시집와 매번 어머님 아버님 하며 웃기만 하던 우리 착한 며느리. 이 애들을 먼저 앞세우고 전 어찌 살라고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지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도 소식을 급히 알리고 혹시 몰라 첫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 학교에 다녀온 둘째 내외 손주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왜 병원에 왔어요? 엄마 아빠는 어딨어요? 엄마 아빠가 오늘 늦게까지 놀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빨리 집에 가보라고 했어요. 전 그런 손주들을 안고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희 큰 손주가 이제 8살, 작은 손주가 6살이었거든요. 이 불쌍한 것들은 어떡하고, 지들도 자식 낳아 기르면서 이 애미 마음이 어떨지 생각도 못했어? 이 나쁜 것들, 잔인한 것들, 이 매정한 것들아.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니까 큰 손주도 뭔가 느낌이 왔는지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 당장 오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나 사랑한다고 학교 잘 갔다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도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둘 다 어디 갔어요? 빨리 오라고 해요. 그때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날씨에 반팔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울고 있는 저와 손주들을 보고 느릿느릿 다가오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희 남편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시골 사람이라 감정 표현할 줄도 모르고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던 사람이어서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닥이 다 젖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애비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너희를 살폈어야 했는데, 한시라도 빨리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를 도왔어야 했는데, 유재야, 이놈아. 저희는 그렇게 눈물 속에서 아직 젊디 젊은 아들 내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까지도 큰아들은 소식을 모르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그땐 둘째 내외만 생각하느라 큰아들까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파렴치한 녀석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속사정을 아들 며느리의 유서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둘밖에 없는 아들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나서 전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무심했던 절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아들 며느리의 유서는 이렇습니다. 엄마, 아버지,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전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완전히 잃었어요. 눈을 뜨나 감으나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배신감에 휩싸여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제가 부모님만큼이나 평생을 믿고 따랐던 한때는 형으로 생각하며 사랑했던 그 인간 때문이에요. 엄마,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그 인간이 저희 부부에게 돈을 빌려갔어요. 그게 자그마치 3억 7천만 원이에요. 마스크 시국에 형 사업이 워낙 안 풀리는 걸 아니까 처음에 몇백씩 빌려줬었는데 나중엔 저희 아파트를 담보 잡고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바로 갚겠다면서요. 전 바보같이 아내를 설득해가며 그 인간 말을 믿었어요. 그래도 대출 이자는 갚아주겠다며 저를 안심시켰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는 줄 아세요? 사업체 정리해서 제 빚을 해결해주겠다더니 미국으로 튀었잖아요. 사업체 정리한 돈도 다 가지고서요. 엄마,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게 월세, 운영비, 대출 이자까지 밀려서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요즘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매일 절 괴롭히고 또 언제 아이들을 협박할까 봐 무서워요. 얼마 전에 보니까 큰애 핸드폰으로 협박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제가 사라지면 다 끝날까요? 미련하게 형을 믿은 제가 큰 벌을 받아야 이 고통이 끝나는 걸까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겁쟁이인 전 부모님께 큰 상처가 될 걸 알지만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 너무나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꼭 제 부모님이 되어 주세요. 그땐 꼭 좋은 아들이 될게요.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도, 이 다음 생에도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애들을 부탁드리고 갑니다. 아들의 유서대로 정말 아들 며느리의 핸드폰을 열어보니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 협박 문자들, 그리고 큰아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착한 아들이 형을 얼마나 믿었기에 전 재산을 몽땅 준 걸까요? 또 우리 착한 며느린 우리 아들을 얼마나 믿었기에 그 무서운 길을 함께 간 걸까요? 두려움과 배신감에 떨다 결국 세상과 작별한 아들네가 불쌍해 전 영정 사진을 붙들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놈아, 이 못난 놈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지가 엄마 아빠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왜 너 혼자 그 힘든 짐을 짊어지고 갔어? 가는 순간까지 얼마나 원통했을꼬. 내 아들, 생때 같은 내 아들, 내 며느리. 이렇게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서 괴로워하는 건 우리 며느리의 부모님, 사돈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눈물을 그렇게 뚝뚝 흘리면서도 힘들어하는 절 위로해 주시더군요. 며느리의 심성이 고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 사돈 어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우리 예쁘고 착한 며느리마저 허무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그 착한 나미를. 그만 일어나세요. 우리 모두 똑같이 자식 잃은 입장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사위 덕분에 저희 딸이 결혼 생활 내내 행복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없는데 효제 덕분에 우리도 아들이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러니 서로 탓하지 말아요. 똑같이 괴로운 심정이잖아요. 전 안사돈을 안고 그렇게 서로 힘든 마음을 나눴습니다. 귀한 딸을 앞세운 마음이 저보다 더하면 더하겠죠. 그렇게 둘째 내외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수소문을 해서 큰아들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큰아들은 아주 태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마 제 번호인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다. 이제서야 전화를 받는구나. 왜? 네 동생 장례식 끝난 거 알았으니까 이제야 속 시원하게 전화를 받아?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마음 안 좋아요. 큰아들은 본인도 마음이 좋지 않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전화를 받는 이 녀석이 진짜 내 아들이 맞는지 의심이 됐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야? 사람 새끼냐고? 네 동생이 어떻게 간 줄 알고 있지? 누가 떠나는지 알고 있지? 근데도 장례식장에 와보지도 않고 지금 네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 네가 마음이 아파봐야 자식 앞세운 내 마음보다 더 아파? 가슴이 그만큼 찢어지겠냐고.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 효재가 그렇게 억울하게 간 이상 나한테 자식은 없어. 널 낳은 부모가 지금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아? 졸지에 부모를 다 잃은 네 조카들은 어떤 줄 아냐고. 이 불효막심한 놈, 인간도 아닌 새끼. 난 너 역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큰아들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듣자 하니 변명만 늘어놓을 것 같았거든요. 전 그렇게 한날 한시에 내 육신보다 귀한 두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앞으로 아들처럼 키워야 할 손주들이 곁에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후에 전 도저히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추스르고 우선 해결해야 할 일부터 처리해 나갔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해야겠더라고요. 우선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그 사채업자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8살인 손자 핸드폰에도 그놈들이 협박한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경찰에 잡혀온 그놈들을 보니 한 명은 이미 정가가 수두룩한 인간이었고 하나는 외국으로 튈 준비를 하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우리 아들과 비슷한 또래 같았는데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 건지 통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 내외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이미 원금을 갚았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게 불어나 그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그 사채업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고 지금은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들 며느리 뼈 빠지게 빚을 갚다가 떠났는데 혹여나 그놈들이 감옥에서 편히 있을까봐 두려울 지경이랍니다. 그래도 저희 아들 며느리의 복수를 조금이나 한 것 같아 다행이죠. 어느 정도 법적 문제 처리를 하고 저는 요즘 손주들 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큰 손주가 둘째 얼굴을 얼마나 빼다 박았는지 자다 일어난 걸 보면 꼭 30년 전 저희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성격도 지들 부모를 꼭 닮아 아주 다정하고 애교가 많은 손주들이랍니다. 할머니, 또 아침부터 밭에 갔다 왔어요? 다음엔 저랑 같이 가요. 저 이제 힘도 엄청 세졌고 농사일도 잘해요. 할아버지가 저 농사꾼 다 됐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 영감이 왜 그런 말을 했대. 아니야, 우리 손준 공부해서 더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농사꾼 하지 마. 힘들어. 에이,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최고로 멋있어서 나도 농사꾼 하고 싶어요. 할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저 엄마한테도 안마 잘한다고 칭찬받은 적 있어요. 우리 큰손준 매일 그 조그만 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도 주무르고 다리 마사지까지 해준답니다. 저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 자식을 두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 손주들을 보면 가슴이 무너졌다가 또다시 힘을 내다가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 후로 큰애한테선 연락이 왔는지 궁금하시죠? 참 기가 막히게도 아직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그 몹쓸 녀석도 부모 형제 다 버릴 생각으로 미국까지 떠난 것이겠죠. 그나들도 세월이 더 지나 보면 알 겁니다. 본인을 세상에서 제일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본인은 두 발 쭉 뻗고 살 수 있을지요. 혹시 영원히 모른다면 제가 언젠가 그 고통을 다 되갚아주고 말 겁니다. 전 지금도 우리 둘째와 마지막으로 했던 통화가 기억이 나요. 유난히 기운 없고 축 처진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때 둘째는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엄마, 아버지, 이 둘째가 효도도 못하고 어릴 때 한 약속도 하나도 못 지켜서 어떡해요? 내가 진짜 성공해서 두 분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힘들어하던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넌 절대 모자르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넌 세상 어떤 귀한 보물보다 소중하고 내게 너무나 과분한 그런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아휴, 지금도 이 사연을 쓰면서 몰래 울고 있었는데 저희 손주들이 할머니 뭐 하냐고 부르네요. 사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아침부터 지 할아버지랑 손주들이랑 난생 처음 미역국을 끓이겠다고 난리지 뭡니까? 얼른 가서 미역국을 먹어봐야겠어요. 얼마나 소금국을 만들어 놨을런지요. 아마 저희 둘째가 있었다면 본인도 같이 끓이겠다고 나섰겠죠. 착한 며느린 그걸 웃으며 보고 있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며느리에게 한마디 남기고 사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효재야, 남이야, 엄마 아빤
너희가 남기고 간 선물 같은 손주들과 잘 지내고 있다. 비록 투박한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손주들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 싶다. 엄마 아빠도 할 역할 다 하면 너희 곁으로 가겠지? 너무 보고 싶구나. 정말로 보고 싶다. 널 한 번만 안아볼 수만 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꾹 참을게. 부디 거기서 남이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못난 품을 기다려주렴.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 아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